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DBC TV입니다. 예, 그 선거가 끝나고 며칠 아주 그 우울한 그런 며칠이 지났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우울하고 뭐 분노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그럴 거고 이번 선거가 아주 예상하고 좀 달라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상 뭐 저도 이제 약간 부정적인 얘기는 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 우파한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정권이 굉장히 그 영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짓들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하게 좀 봤어요. 다른 부분들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굉장히 불안하게 봤거든요. 좀 뭐 불행하게도 불안하게 봤었던 게 이제 맞아버렸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원래 그냥 선거가 지고 이기고 뭐 그런 게임인데 지고 나면 뭐 어느 쪽에서든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예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허탈하기도 하고 분노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뒤에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며칠 됐습니다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방송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방송을 그렇게 잘 안 보고 온라인 방송, 뭐 유튜브 방송들은 사실 좀 보지는 않고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뭐 기사 같은 거 나오는 거 그런 것만 이제 발췌해서 좀 보고 그러는 편인데 의아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예,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그 부분은 벌써 이미 다른 유튜브 방송들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뒤늦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뭐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4.15 선거가 패배냐 아니면 재기의 기회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선거 패배 원인, 뭐 이미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뭐 간단하게,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죠. 이미 뭐 매체에서 다 거론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한 가지, 하나가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선 일단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선거가 말이죠. 패배냐 재기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패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그다음 비관적인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어서 저는 조금은 좀 낙관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4.15 선거에서 보수우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죠. 뭐 결국은 1,200만 표를 획득을 했습니다. 41%를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봐요. 일단 1,200만 표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방어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또 지난 몇 년 동안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에서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득표도 많이 해가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번에도 좀 불안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의석 거의 대부분을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대구 문재인 정권에서 대구 경북 지방을 고립시키고 어차피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을 해서 고립시키고 자기네들이 나머지에서 이제 이기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선거 전략을 짰을 거는 분명한데 그래도 다행인 건 반란표가 적었다라는 거죠. 반란 의석이 적었다.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설마 했지만 이렇게까지 미통당이 완벽하게
결집을 해서 가져갈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꽤 충격을 받지 않았나. 물론 뭐 전체적으로는 이겼습니다만. 그래서 그 41표를 이제 득표를 했는데 19대 대선에 비해서 말이죠. 17%가 이제 증가를 한 겁니다. 물론 문재인과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이제 분열을 하는 바람에 41%를 얻은 문재인이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홍준표가 24%였었는데 이번에 17%가 더 나왔다라는 건 일단 유승민이가 미통당에 이제 합류를 함으로써 6.8%가 이제 플러스가 됐다고 보고 뭐 이건 러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뭐 거기서 또 빠져나갔을 수도 있지만 일단 도표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24%에다가 유승민이를 끌어왔기 때문에 6.8%. 그 다음에 안철수가 지난 대선에서 21.4% 중도 보수를 표방을 하면서 21.4%를 가져갔는데 41%가 되기 위해서는 안철수의 21.4%에서 10%가 미통당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결국은 지난 대선도 그랬습니다만 안철수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안철수의 지지자 10%가 미통당으로 이동을 했다. 뭐 나머지 11%가 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갔다라고 이제 러프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대선 때에 비해서는 17% 증가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나머지 안철수 쪽에 있었던 중도 보수가 같기 때문에 앞으로 공략을 해야 될 타겟은 정해졌다. 확실하게 드러났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문재인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표, 심상정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표는 탈환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중도 보수인 안철수의 표가 앞으로 탈환 대상이 되는 건데 그 중에 10%가 앞으로 향후 끌어올 대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안철수의 나머지 11%까지 만약에 나중에 가져오게 되면 앞으로 2년 후가 되겠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도 보인다라고 저는 낙관적은 아닙니다만 긍정적으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4.15 선거 패배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방역 문제에 있어서 미통당이 무기력하게 당했다. 제가 가장 걱정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경제 실정, 외교 문제 이런 문재인의 실정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뒤덮일 것이다라고 제가 누차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반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만큼 생각하는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선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저는 이번 코로나 방역에서 문재인 정권의 선전선동에 그대로 당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이 유튜브 방송들을 많이 봤는데, 젊은 유튜브 방송들을 많이 봤어요. 젊은 친구들의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젊은 유튜브 방송을 많이 봤는데, 이게 아주 작은 것들 말이죠. 작은 부분의 그 외국 기사들이 나오면, 그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칭찬하는 그런 조그만 것에도 기사가 나오면, 그걸 유튜브 방송에서 아주 과장해서 보도를 해요. 방송을 해요. 그러면 젊은 애들은 그걸 보고선 대한민국이 잘하는 거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아주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굉장히 잘 넘어가더라는 얘기죠. 그 친구들이 결국은 알게 모르게 이번 선거에 엄청나게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층들은 보수적인 방송들, 유튜브 방송들에 나오는 것만 봤기 때문에 실제 현실, 우리가 모르는 보수층들 이외에, 물론 보수층을 붙잡아둔 선거 전략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방관했었던 이 젊은 층들을 끌어오는데, 미통당에서도 결국은 선거에서 대책이 없었다.
코로나 방역 문제, 실패 문제를 부각하는데 정치권에서도 실패를 했고 당연히 정치권에서 미통당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뒷받침 전혀 해주지를 않으니까 전부 우리들끼리 정신 승리를 한 게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금권 관권 선거입니다. 이번에 군안 대책으로 뭐 10조 원을 지금 뿌린다,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그런 부분에 넘어갈 만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누워서 침 뱉기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시골에 가면, 아직도 교회로 나가면, 서울이 아니면 변두리에 나가도 진짜 그런 사람, 그거에 넘어갈 사람들 진짜 부지기수라는 거 피부로 느낍니다. 가서 보면 압니다. 전혀 뭐 우리들끼리 사는 세계에 있는 것처럼 전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니한 생각에서 바꿔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미통당도 변해야 되고 보수 우파들도 변해야 된다고. 뭐 한간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10대 3이라고, 7대 3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사는 사람, 정신적으로 잘 살든지 뭐 배웠든지 뭐 어쨌든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30%고 나머지는 70%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30%,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70%이기 때문에 좌파 진영은 70%를 공략을 하는 거고 보수 진영은 그 30%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험난한 길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포퓰리즘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도 박원순이가 말이죠. 그 동성애 퀴어 축제를 허가를 하고 태극기 집회나 교회 집회는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표를 긁기 위해서는 우리 표가 아닌 부분은 철저히 버리고 우리 표가 하나라도 될 수 있는 퀴어 축제라든지 이런 뭐 해괴망측한 애들 표는 전부 싹 끌어오기 위해 가지고 코로나 사태에서도 조차도 철저하게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저 퀴어 축제에 해당하는 동성애들, 이런 애들조차도 전부 진보로 표를 몰아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동성애자들 입장에서는 퀴어 축제를,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당에 표를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주죠. 자기네들을 위한다라는 생각을 위해주는 쪽을 표를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이런 좌파들은 철저하게 포퓰리즘을 이용을 했다.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에선 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보수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저 퀴어 축제 같은 거를 지지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를 좌파 정권들은 교묘하게 이용을 한 거죠.